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인간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무언가를 해본다라는 게 아닐까요? 일본 소설가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말입니다. 다카하시 게니치로는 아마도 자신이 일본에서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많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을 정말로 많이 좋아해서 몇십 년 동안 항상 소설을 끼고 살아왔다고 해요. 늘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라든지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괴짜 소설가지만 어엿한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소설 쓰기 레슨은 보통의 수업과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다카하시 게니치로는 아기처럼 흉내내기를 강조한대요. 많은 소설을 읽고 자신이 꽂힌 소설과 놀면서 그 소설을 흉내내보는 것이 그가 말하는 소설 작법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것을 해보는 것이며, 그 점에 있어서는 설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음마로 걸음을 배웠고 옹알이로 말을 배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있으며 여러분에게 맞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 길에는 여러분만이 닿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방법은 달리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365 공비타민 괴짜 소설가 공부하는 방법을 말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축구를 잘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브라질 선수들은 개인기에 강하다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팀워크가 아니라 개인기로 1대1을 잘 뚫는 게 브라질의 특기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브라질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답을 저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기껏해야 브라질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할 게 축구밖에 없었다거나, 마치 흑인들은 운동신경이 남달라, 농구선수를 봐봐, 흑인들의 유연성은 차원이 다르잖아 정도의 대답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드디어 설득력 있는 답을 만났네요. 데니얼 코일은 그것을 풋살이라고 말합니다. 풋살 아시죠? 농구장만한 조그만 곳에서 핸드볼보다 작은 골대를 넣고 공 차는 그 작은 축구 말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보여준 엄청난 개인기도 거기서 나온 거래요. 오늘은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탤런트 코드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얼 코일은 그들이 하는 훈련 방식을 신층 연습, 딥 프랙티스라고 불러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으실 것이고요. 만약 축구를 잘 모르셔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심층 연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브라질 선수들의 예를 통해서 깨달으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업무, 여러분이 하는 취미 등등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풋살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짧게 하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집단적인 재능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측정하려면 할 수는 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5번 우승했고 매년 유럽 프로축구단과 계약하는 젊은 인재가 900명가량 된다. 또한 펠레, 지코, 소크라테스, 호마리오, 호나우도, 주니뉴, 호비뉴, 호나우지뉴, 카카 등
세계 최고의 영예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집중된 재능을 설명하는 흔한 방법은 유전자와 환경, 즉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브라질 특유의 몇 가지 요소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브라질의 기후는 운동하기에 적합하고 축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품은 인구가 1억 9천만이 있으며 그중 40%는 절망적으로 가난해서 축구를 통해 그 현실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꿈꾼다는 거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위대하고 이상적인 축구 공장이 탄생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브라질이 늘 훌륭한 축구 선수를 배출한 것은 아니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도 이미 기후와 열정과 가난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상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당시 세계 최강이던 헝가리와 4번 붙었는데 이기지 못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매혹적인 개인기 묘기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브라질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이해 열린 스웨덴 월드컵에서 17살짜리 펠레가 출전한 브라질 팀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만약에 앞으로 언젠가 브라질이 헝가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계의 지존 자리에서 밀려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브라질은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슬쩍 철회한 다음에 역시 만만찮게 독특한 새로운 챔피언을 축하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브라질이 훌륭한 선수를 그토록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1950년대 이후로 브라질 선수들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보다 더 빨리 공 다루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클라리사처럼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역시 클라리사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이런 종류의 훈련을 심층 연습, 딥 프랙티스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심층 연습은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파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쓸 때를 떠올려 보라.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옆에서 가르쳐주면 나중에는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스스로 정확한 신호를 발사하면, 다시 말해 혼자 힘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내는 데 성공하면 그 정보는 우리의 기억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거나 갑자기 기억력이 향상되어서가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심층 연습은 역설을 바탕으로 한다.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수없이 실수를 허용할수록, 즉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수록 더 많이 향상된다. 혹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속도를 늦추고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교정하는 의도적인 과정을 되풀이할수록 결국은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민첩하고 우아한 스킬을 습득한다는 말이다. 마치 얼음으로 뒤덮인 비탈길을 오를 때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 UCLA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비옥은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정말이지 형편없는 학습 방식이에요. 비옥 교수는 평생 동안 기억과 학습이라는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이다. 그는 공부에 대한 논의에 정통한 학자로서 농구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엉망이기로 악명 높은 NBA 스타 샤킬 오닐의 문제를 진단한 적도 있다. 그는 오닐이 일반적인 자유투 거리인 4m 60cm가 아니라 4m 30cm나 4m 90cm 등 상식적이지 않은 거리에서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옥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수백 번 관찰만 하는 것보다 단 몇 초 동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면서 비옥 교수는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헨리 로디거의 실험을 인용한다. 잘 들어보자. 로디거 교수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역사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도록 했다. 첫 번째 A그룹은 4타임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B그룹은 한 타임에 걸쳐서 공부했지만 대신 시험을 3타임 봤다. 그러니까 똑같이 4번씩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A그룹은 공부만 한 거고 B그룹은 한 번 공부하고 시험을 3번 본 것이다. 일주일 후에 두 그룹은 똑같이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시험을 3번 본 B그룹의 점수가 4번 내내 공부만 한 A그룹보다 50% 더 높았다. 그들은 양적으로 A그룹의 4분의 1밖에 공부하지 못한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것이다. 심층 연습은 2가지 이유에서 좀 이상한 개념이다. 첫 번째는 재능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과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를 연습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른바 선천적 능력, 재능이라는 튼튼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심층 연습은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쩌면 연습이 선천적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다. 그리고 심층적 연습이 이상한 개념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피하려고 하는 사건인 실수를 포착해서 그것을 실력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심층 연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학습 과정에서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수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축구 코치 사이먼 클리포드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기량에 매혹되었다. 그러나 클리포드는 대부분의 팬들과는 달리 직접 브라질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잉글랜드 리즈의 초등학교에서 시시한 축구팀 코치로 일해온 경력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다. 1997년 26살이 된 클리포드는 교사 노조에서 $8,000를 대출한 다음에 배낭 하나,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언젠가 만난 브라질 축구 선수를 조르고 졸라서 얻어낸 전화번호를 적은 공책을 가지고 브라질로 떠났다. 브라질에 도착한 클리포드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넓은 상파울로를 탐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공동 숙소에서 잠을 잤고 낮에는 메모를 휘갈겼었다. 그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실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 전통, 트레이닝 센터, 장시간의 훈련 등을 눈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축구학교의 10대 선수는 매주 20시간을 훈련하는데 반면 영국의 10대 선수는 매주 5시간밖에 훈련하지 않는 것 등등이었다. 그런데 클리포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게임을 보았다. 축구와 비슷해 보이긴 했다. 조그만 공간에서 각성제를 복용한 듯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경기였다. 공은 절반 크기였고 무게는 2배나 더 나갔다. 거의 튀어오르지도 않는 공이었다. 선수들은 넓은 풀밭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 농구 코트만한 크기에서 훈련을 했다. 한 편당 선수는 축구처럼 11명이 아니라 5~6명에 불과했고 눈이 휙휙 돌아가는 속도와 빠른 리듬을 보면 축구보다는 하키와 더 비슷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구체화된 형태가 풋살이다. 클리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브라질 선수의 개인기 스킬이 탄생하는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풋살은 1930년 한 축구 코치가 비 오는 날 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한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재빨리 이 게임에 주목했고 1936년에 최초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후 풋살은 브라질 전체에 바이러스처럼 빠른 시간에 퍼졌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풋살이 퍼지긴 했지만 브라질은 유독 풋살에 집착했는데 그것은
어디서나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쓸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풀밭이 흔치 않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결코 사소한 장점이 아니었다. 마치 길거리 농구가 미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의 열정을 사로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풋살은 브라질의 가난한 아이들의 열정을 사로잡았다. 공식 대회에서도 브라질은 풋살의 절대 강자임을 입증했다. 브라질은 국제대회에서 38번 출전하여 풋살 35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실제로 이러한 풋살 경력이 브라질 축구에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성장 과정에서 예외 없이 풋살을 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심심풀이로 하다가 나중에는 브라질 축구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브라질 축구학교에서는 대개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풋살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가 된 브라질 축구 선수는 모두 평생 수천 시간 이상 풋살을 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주니뉴는 14살이 되기 전까지 잔디밭에서 정상적인 크기의 축구공을 차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호비뉴는 12살까지 훈련 시간의 절반을 풋살을 했다고 했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축구 교수인 에밀리오 미란다 박사는 브라질 축구 특유의 기발한 개인기 묘기들 속에서 풋살의 염색체를 적발해낸다. 예를 들어 호나우지뉴가 대중화시킨 공을 요요처럼 감았다 풀었다 하는 그 유명한 엘라스티코 동작은 원래 풋살에서 온 것이다. 호나우도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성공시킨 발끝으로 공을 찔러 넣는 토포크 골도 풋살에서 왔다. 그 밖에 풋살에서 온 수많은 개인기 기술들을 일일이 꼽자면 한이 없다. 수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풋살 선수가 공과 접촉하는 횟수는 축구 선수들보다 훨씬 많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분당 6배 이상 공을 더 많이 접촉한다고 한다. 공이 작고 무겁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코치들이 지적하듯 공격 방향으로 공을 뻥 차기만 해서는 빈틈없는 수비구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날카롭고 짧은 패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각도와 공간을 찾아내고 선수들 간의 연결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풋살 경기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풋살 선수가 실제로 정식 축구 경기를 하면 마치 탁 트인 넓은 광장에서 뛰는 것 같은 너무나도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미란다 박사와 함께 앉아 상파울루 프로축구팀의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미란다 박사는 풋살을 했던 선수를 일일이 가려냈다. 그는 선수들이 공을 다루는 방식만 봐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풋살을 했던 선수는 상대 선수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미란다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좋은 축구장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풋살보다 더 나은 기량을 얻을 수는 없다. 풋살은 마치 축구의 필수적인 기술을 작은 상자 안에 압축한 것과 같다. 선수들은 그것을 통해 심층 연습 구간에 들어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빠르게 교정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풋살 선수는 공이 잘 튀는 넓은 실외 공간에서 훈련하는 선수보다는 600% 더 많이 공과 접촉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빨리 배운다. 다시 사이먼 클리포드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풋살을 보고 흥분했다. 그래서 잉글랜드 리즈로 돌아와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는 1998년 집에 남는 방 하나를 비워 국제 풋살 연맹을 차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축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브라질식 축구 학교였다. 대부분 가난한 리즈 지역의 학생들로 채워진 이 학교에서는 지코와 호나우지뉴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클리포드는 그럴싸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휴대용 카세트로 삼바 음악까지 틀었다. 리즈 마을의 주민들은 클리포드의 계획을 듣고 참 재미있는 친구라며 깔깔 웃었다. 그리고 브라질식 축구 학교를 직접 보고 나서는
배꼽이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 창백한 얼굴에 삐쩍 마른 아이들 10댓명이 삼바 음악에 맞춰 작고 무거운 공을 차면서 현란한 묘기를 배우고 있었다. 단 한 가지 점을 제외한다면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광경이었다. 딱 한 가지, 바로 클리포드의 생각이 옳았다는 점을 빼고 말이다. 4년 후 14살 이하의 선수들로 구성된 클리포드의 축구팀은 같은 연령대의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을 이겼다. 계속해서 아일랜드 대표팀도 이겼다. 클리포드에게 배운 리지 아이들 중에서 미칼 리처즈는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 클리포드의 브라질식 축구 학교는 전 세계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지금도 계속 많은 스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비밀 편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조의 브런치,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